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원자력 엔지니어이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라는 가면 속에 숨은 교활한 살인마입니다. 특히 헌신적인 남편이 살인자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범죄의 충격적인 본질과 신뢰의 배신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33세의 마크 윙거와 31세의 도나는 매우 사랑스러운 부부라며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내 도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도나는 마크를 영혼의 동반자로 여기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고 아내를 살해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범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빈틈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작은 실수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95년 8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마크 윙거는 오후 4시 27분 9일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아내를 죽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 집에 있나요? 네, 머리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가 사망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를 아시나요? 누군지 몰라요. 빨리 사람을 보내주세요. 빨리요. 아기가 울고 있어서 확인하러 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나는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눈을 뜨고 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은 남자가 누워 있었으며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반장 찰리 콕스는 부상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강제로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콕스가 부상자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마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크는 콕스에게 자신이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둔탁한 소리를 듣고 급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침실에서 아기가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마크는 침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망치로 도나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그 남자에게 총을 쏘았으며 그 남자가 땅에서 일어나려 하자 다시 한번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피가 묻은 망치와 45구경 반자동 권총이 있었으며 망치와 총은 마크의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란색 머그잔과 담배 한 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낯선 남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크가 갑자기 수사관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누워있던 낯선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로저인가요? 라고 마크가 수사관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사반장 콕스는 남자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그의 이름은 로저 해링턴이라고 로저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번 주에 제 아내를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마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사상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도나가 머리를 7번 이상 잔혹하게 맞았으며 눈을 뜬 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도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도나는 딸 베일리와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어머니 사라 제인과 계부 엘라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도착하여 렌트카를 타고 스프링필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사라 제인은 렌트카 회사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예약했고 운전자는 로저 해링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2시간 동안 로저는 이상한 말을 하며 도나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섹스 파티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댐이라는 인물이 있으며 항상 자신에게 나쁜 짓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로저는 차를 불안정하게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속까지 했습니다. 그는 도나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때때로 운전 중에 댐이 찾아와 자신을 몸 밖으로 끌어내고 나무로 날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나는 집에 오는 동안 불안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마크에게 로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마크는 로저에게 불만을 제기하라고 하며 도나에게 모든 내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도나가 글을 다 쓰자 마크는 그 종이를 냉장고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마크는 콕스에게 도나가 쓴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정말 무섭게 했어요. 아내는 로저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했고, 사람을 죽인다거나 자동차 폭탄을 설치한다거나 사람을 불구로 만든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아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도 로저가 한 것 같은 두통의 전화도 받았어요. 마크는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서 로저의 근무 태도에 항의를 하자 로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마크는 로저가 원한을 가지고 상황을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와 도나는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둘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로저는 사회의 하층에 속하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로저를 알고 있던 콕스는 그가 사이코패스이며 망상 경력이 있고 성격이 괴팍하며 아내를 폭행해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콕스는 마크의 이야기를 쉽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콕스의 파트너인 형사 더그 윌리엄스는 여러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나가 로저를 그렇게 무서워했다면 문을 열어줬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저의 차에서는 마크 윙거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로저가 약속을 하고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크는 로저를 모른다고 하고 그와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냐는 것이죠. 그러나 콕스는 로저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라며 그는 정직 처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도나의 집에 갔다가 언쟁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그녀를 공격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를 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블 위에 망치는 왜 있었을까요? 윌리엄스는 많은 의문을 품었지만 콕스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마크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으며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마크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용감하게 지킨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행복했던 삶은 로저라는 정신병자에 의해 깨졌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저의 가족은 그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저의 어머니 헬렌은 로저는 착한 아이입니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누구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쳤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유대인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나와 소개로 만나 1989년에 결혼했습니다. 도나는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2명의 여동생 미셸과 제니가 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마크를 좋아합니다. 가족들은 마크를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도나와 운명의 짝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유일한 아쉬움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도나는 병원에 있는 미혼 소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마크와 상의 끝에 그들은 석 달 된 베일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아기의 도착은 도나에게 삶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녔고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한 시간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나가 세상을 떠났지만 손녀는 도나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는 정신적 존재입니다. 베일리를 때때로 보기 위해 그녀는 마크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했습니다. 사라 제이는 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손녀가 도나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긴 사랑의 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나가 세상을 떠난 이후 몇 달 동안 사라 제인과 동생 미셸과 제니는 번갈아가며 마크의 집에 와서 베일리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육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사라 제인은 마크에게 베일리를 돌볼 보모를 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1996년 1월 젊고 아름다운 레베카 시믹이 마크의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마크와 베일리에게 일어난 일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레베카는 매우 책임감 있게 베일리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라 제인이 안심하고 있을 때 나중에 벌어진 일은 그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성을 기쁘게 할 줄 아는 마크 앞에서 레베카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레베카를 빠르게 사로잡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크의 유혹에 레베카는 그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이어가며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레베카는 마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레베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크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청혼했습니다. 레베카는 마크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과거를 잊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마크는 행복한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 결혼도 자연스럽게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6년 10월, 마크와 레베카는 하와이로 가서 몰래 결혼식을 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 사라 제이는 마크가 그렇게 빨리 재혼한 것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크가 현재의 집을 팔고 도시 외곽의 다른 집을 사겠다고 말했으며 도나의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라 제인의 마음은 찢어졌고 그녀는 마크에게 아이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크는 딸이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제인과 엘라는 매년 베일리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마크와 레베카는 새 집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아이가 생기며 가족으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마크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정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윌리엄스는 콕스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도나 사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그때 한 사건으로 콕스에게도 마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마크는 경찰서를 찾아와 콕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콕스는 마크에게 총을 돌려주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어딘가 수상하다고 콕스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로저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왜 마크는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마크가 재혼한 이후 콕스는 수사관 윌리엄슨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상사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사들은 직감에 따라 큰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경찰서와 마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나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반이 지났을 때 사건을 재조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나에게는 딘 슐츠라는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딘은 자주 도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딘하고 남편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나가 사망하고 4년이 되어가는 1999년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크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도나가 근무했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크와 딘이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딘은 경찰서에 와서 마크가 도나를 죽인 범인이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딘은 도나가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 마크와 불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딘에게 도나가 죽으면 우리가 함께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도나를 살해하고 자신이 그곳에 없다는 환상을 만들어 딘이 도나의 시신을 발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렌트카 난폭 운전으로 정직 처분된 로저를 이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딘에게 운전사 로저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나가 사망하고 수사가 끝났을 때 마크는 딘에게 자신이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마크를 다시 만난 딘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용서받았다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헛소리를 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딘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싸우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딘의 증언은 경찰에게 사건 재검토의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마크의 집에서 강제 침입의 흔적이 왜 없었을까요? 로저의 계획이 도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왜 그는 커피 잔과 담배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까요? 로저는 차에 칼과 타이어, 피커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 두 가지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마크의 주방에 망치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로저가 차를 세울 때 탈출하기 불편한 방향으로 차가 주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경찰이 살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석 장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로저와 도나의 시신 위치는 마크가 설명한 사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점과 증거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로저가 도나 옆에 무릎을 꿇고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로저의 머리에 총을 쐈고 로저는 도나의 발 쪽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로저와 도나가 같은 방향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마크의 설명과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룸메이트는 사고 당일 누군가가 로저에게 전화가 왔었답니다. 정직 문제를 해결하자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로저의 차에서 발견된 메모가 있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 콕스는 실제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마크가 로저를 집에 오도록 유인을 하고 도착한 그의 머리에 총을 쐈으며 도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침실에서 나왔다가 마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크는 도나와 로저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911에 전화를 걸어 로저의 머리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로저가 신음 소리를 내자 마크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전화를 급하게 끊고 로저의 머리에 총을 다시 쐈던 것입니다. 911 통화 녹음은 마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에서는 남자의 신음 소리만 들릴 뿐 아기가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마크는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베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고 떨리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베카는 마크를 믿는다며 아무도 딘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제인 역시 마크가 살인자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마크는 가족의 일원이고 도나는 그를 사랑했으며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신문을 받던 마크는 딘과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인간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도나의 좋은 남편이었으며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의 변호인들은 도나와 로저의 시신이 구조 과정에서 옮겨질 수 있으며 딘은 마크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투심에 모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마크가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로저가 집에 왔는지 로저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지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나가 로저의 렌트카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이후 마크는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살인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 콕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것에 부끄럽다며 로저 해링턴은 무고한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베카는 여전히 마크가 무죄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구치소에 있는 마크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사건이 반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2002년 8월 1일 마크 윙저는 1급 살인 2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크는 다시 한번 그의 냉혹함과 폭력성의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2005년 봄,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마크 윙저가 2사람을 살해하라고 자신을 고용하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딘이었습니다. 딘을 납치하고 도나의 계부인 엘라가 마크를 모함하도록 딘을 사주했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확보한 이후 딘을 제거하고 자살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제프리 갤먼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인물로 마크에게 보석금 100만 달러를 지불해주지 않은 것이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크의 계획은 19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어 있었으며 여러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딘의 진술서의 봉투와 편지지에 딘의 필적과 지문이 남도록 하고 우표에는 딘의 침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6월 마크 윙저는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 같은 사람은 설령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레베카는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마크가 체포되었을 때 첫째 아이는 6살이었고 막내는 겨우 1살이었습니다. 레베카는 4명의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성을 윙저에서 시믹으로 바꾸고 스프링필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일리는 도나의 가족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마크는 항상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변호했습니다. 마크는 도나가 사망하고 $15만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마크는 도나를 죽이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정적 손실과 여론의 압박을 피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양육권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망을 피할 만큼 똑똑하다고 믿었습니다. 재능 있는 엔지니어,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라는 가면 속에는 추악하고 무서운 영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심리 조작을 하며 거짓말로 도나와 딘, 그리고 레베카를 자신의 소나기에 단단히 쥐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크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